안녕하세요. OPDC 송재무선임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브로커와 빌드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서비스 브로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비스 브로커는 지금 저희 파스타에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하죠. 그 서비스들은 보통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쪽에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쪽에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중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브로커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브로커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떠한 API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서비스 브로커에 대한 개념적인 개념도고요. 일단 보시면 서비스 브로커 API라고 해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엔진이 카탈로그, 프로비전, 업데이트 프로비전, 바인드, 언바인드, 디프로비전이라고 해서 6가지 API를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브로커에 카탈로그나 프로비전 등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당 서비스 브로커가 실제로 동작하는 MySQL이라든가 몽고DB, 그리고 메시지MQ 등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해당하는 API를 처리하고 서비스 브로커가 응답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API라고 하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API는 클라우드 컨트롤러와 서비스 브로커 사이의 규약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커는 HTTP 또는 HTTPS 엔드포인트 URI 형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하나의 브로커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고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게 수평 확장성 있게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 업데이트 프로비전이 지금 업데이트 프로비전 플랜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뒤에도 다른 이름으로 조금 바뀌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프로비전은 조금 여러 이름으로 공부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 브로커 API라고 불리우는 클라우드 컨트롤러 클라이언트 API를 구현하여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API는 독립적인 클라우드 컨트롤러 API의 버전입니다. 이는 플랫폼에서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나 메시지 큐, REST 엔드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브로커는 RESTful API로 구현하고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등록됩니다. 서비스 브로커 API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펠츠 카탈로그, 프로비전 인스턴스 좀 이름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f create 서비스 브로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을 하게 되면 브로커에다가 카탈로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브로커는 그 해당하는 MySQL DB로 지금 여기 예제가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서비스에 상세의 요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사용법이나 아니면은 플랜 정보들 그런 거를 브로커에서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를 리턴을 받아서 CCDB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는 명령어를 내렸을 때에는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등록이 맞춰졌기 때문에 별도의 API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서비스 명령어를 내리게 됐을 때
그러면은 클라우드 컨트롤러가 서비스 브로커에게 나 크리에이트 서비스를 했으니까 네가 이쪽에 할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스턴스나 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MySQL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브로커 역할로서 뭐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 정보를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비전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데이트 서비스를 하게 되면 플랜 정보 등을 갱신을 상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서비스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 컨트롤러가 업데이트 프로비전 플랜을 가지고 서비스 브로커에 호출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 브로커는 변경된 플랜 정보를 가지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인드 서비스입니다. 바인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 컨트롤러가 서비스 브로커에 바인드가 되었어 라고 바인드 API로 호출하게 되고요. MySQL 브로커는 그러면은 해당하는 바인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자와 권한을 생성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와 권한 인증 정보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 MySQL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바인드 서비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MySQL 브로커의 언바인드 API를 호출하게 됐고요. 그 언바인드 API를 호출하면 MySQL 브로커는 생성했던 계정에 대한 권한을 삭제하고 계정조차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트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 클라우드 컨트롤러가 디프로비전을 호출을 한 다음에 서비스 브로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드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개의 API를 가지고 저희 클라우드 파운더리 쪽에 있는 엔진이 서비스 관련된 명령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브로커는 그러한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요청하는 정보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응답을 줄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해당 내용은 피보탈에 대한 예제인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브로커를 개발할 때 알아야 될 개발 가이드 내용입니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가 6가지 서비스 브로커 API를 구현해야 되고요. 이때 브로커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든지 기존 서비스에 필요한 HTTP 엔드포인트를 추가해서 구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 가이드는 서비스 브로커에서 서비스 백엔드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발 가이드는 다음과 같을 건데요. 일단 API가 어떤 URL로 호출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메소드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일단 저희는 서비스 브로커 API 이름과 그리고 상세 설명 쪽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만 잘 연결해서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가 서비스 및 서비스 플랜 정보를 조회하고, 프로비전이 서비스를 위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러한 공간을 생성을 하고, 디프로비전은 이전에 생성된 서비스 인스턴스를 삭제하고, 업데이트 프로비전은 이전에 생성된 서비스 인스턴스의 플랜을 수정하고, 바인드는 사용에 관련한 사용자 생성 및 권한 등의 설정 정보를 생성하고, 언바인드는 그러한 서비스 사용 설정 정보를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 버전은 2.5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증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컨트롤러는 모든 요청에 HTTP 기본 인증을 사용하여 브로커와 인증하여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브로커 등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 브로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브로커에서 ID 패스워드를 제공을 하고 서비스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등록을 할 때 이러한 정보를 넣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브로커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확인하고 자격증명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401 에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컨트롤러에서 추가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SSL을 사용하여 브로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API 가이드입니다. 서비스 카탈로그는 서비스 및 서비스 플랜의 정보를 조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컨트롤러는 처음에 모든 브로커에서 엔드포인트를 취득해서 클라우드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 페이싱 서비스 카탈로그를 조회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컨트롤러는 브로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카탈로그 API를 구현하면 CF-CLI를 통해서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탈로그 API에 대한 HTTP 통신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리스폰스로 성공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리스폰스에 대한 바디 값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폰스가 되는 실제 메시지에 대한 그러한 규격을 예제로 들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자바에서 카탈로그 레스트 API를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샘플 코드입니다. 서비스별 카탈로그 API 개발 명세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API 경우에는 서비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서비스 및 플랜 정보를 저장되어 있는 setting.yam 파일이나 기타 메타 파일 또는 소스 안에 정보를 저장한 후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앱 다이렉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정보를 조회해오는 앱 다이렉트 API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비전 API 가이드입니다. 브로커가 클라우드 컨트롤러부터 프로비전 요구를 수신하면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프로비전 시 서비스들의 종류에 따라 프로비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MySQL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 데이터 서비스인 경우 프로비전은 기존 시스템에 계정을 얻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비전 API에 대한 HTTP 가이드이고요. 다음은 응답값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바디값 정보입니다. 다음은 리스폰스에 대한 스테이터스 코드 정보이고요. 다음은 응답에 대한 바디값 정보입니다. 대시보드 싱글 사인온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서드파티 서비스의 대시보드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시보드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SSO는 반복되는 로그인과 여러 서비스의 계정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OAuth2 프로토콜 인증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격 증명은 직접 서비스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SSO 기능을 사용하려면 클라우드 컨트롤러 UAA 클라이언트에 서비스 브로커의 생성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설치 시 구성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이론 때부터 배워온 것 중에 OAuth 2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증을 처리한다. 그리고 UAA가 실제로 인증을 처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인증서를 저장하는 크리드허브라는 인증서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그런 거는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CF 설치 시 대시보드 SSO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프로비전 REST API를 자바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별 프로비전 API의 개별 명세입니다. 인스턴스 생성 시 유니크한 이름으로 생성을 해야 하고요. 생성 요청한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선택한 플랜 정보로 인스턴스가 생성 가능한지를 체크하고 가능할 경우에 해당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되면 위에서 기술된 JSON 오브젝트 형식으로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전송합니다. MySQL의 경우 생성할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show database like instance database라는 이름으로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요. 없으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create database if not exist instance database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고요. 생성 후 대시보드 정보를 JSON 오브젝트 형식으로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큐브리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디렉토리 생성 및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것으로 프로비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RDBMS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DB를 생성하는 명령어를 내는 식으로 서비스별로 이 프로비전 API의 구현 방식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프로비전 API 가이드인데요. 여기서는 업데이트 인스턴스 AP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업데이트 프로비전에 대해서만큼은 이름이 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점 감안하셔서 6개이지만 이름이 좀 다르게 표기돼서 이름은 한 7개, 8개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인스턴스 API는 기존의 서비스 인스턴스의 플랜을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그런 걸 할 수 있는 API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브로커는 카탈로그 엔드포인트에서 플랜 업데이테이블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옵션 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플랜 변경 요청에 대해 의미 있는 오류를 반환하고 브로커는 API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필드가 포함된 경우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모든 플랜 변경 요청에 브로커로 API를 호출을 수행하며 브로커에서는 플랜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할 때 카탈로그를 조회를 해오게 되죠. 그때 거기에 대한 응답값으로 플랜 업데이트에이블이라는 그런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rue인 경우에는 실제로 플랜 정보가 변경이 가능한 서비스인 것이고 false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랜 정보를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탈로그에서 펄스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CF 명령어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플랜 정보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클라우드 컨트롤러 쪽에서 그 해당 명령어에 대해 오류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 서비스 브로커는 호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인스턴스 API, 그러니까 업데이트 프로비전에 대한 HTTP 내용이고요. 응답값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바 구현에 대한 내용이고요. 서비스별 개발 명세인데요. 현재 제공 중인 플랜 정보와 변경 요청을 받은 플랜 정보가 다른지를 체크를 해보고요. 다운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는 용량이 다운그레이드 할 용량보다 클 경우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플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BMS의 경우 커넥션 수나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변경된 내용을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양이나 그런 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프로비전 API 가이드입니다. 브로커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부터 디프로비전을 수신하게 되면 프로비전 생성 시 제공했던 모든 리소스를 삭제하게 됩니다. HTTP 명세와 리퀘스트 파라미터 정보이고요. 응답 명세입니다. 자바 구현에 대한 예제이고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개발 명세를 한번 보게 되면 삭제 요청하는 서비스의 인스턴스가 존재하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경우 삭제할 인스턴스에 어플리케이션이 바인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바인드 되어 있는 상태로 삭제를 하려고 하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인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경우 에러를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전송을 하게 되고 바인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를 삭제하게 됩니다. 서비스별 디프로비전 API 개발 명세라고 해서 또 아까 전처럼 프로그램별로 나오게 되는데요. MySQL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하게 됩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 if exist를 이용하고 있고요. 큐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종료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인드 API 가이드입니다. 프로비전만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인드 기능은 구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성공 메시지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 전송하면 되고 브로커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부터 바인딩 요청을 수신할 때 프로비저닝된 자원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반환하게 됩니다. 해당 정보는 크레덴셜스 안에 제공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고유한 크레덴셜을 발급하여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생성을 해서 그 사용자 정보를 바인드 할 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레덴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 서비스, 그러니까 바인드 서비스를 호출할 때 바인드 API가 호출되면 그 호출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A 어플리케이션과 B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동시에 바인드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A 서비스에 있는 인증 정보와 A 어플리케이션과 B 어플리케이션과 그 서로 간에 있는 크레덴셜 정보가 서로 상이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HTTP를 통한 어떻게 좀 넘어가는지 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요청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선택 코드이고요. 응답 내용입니다. 이제 리스폰스 할 때 바인드 크레덴셜 서비스 바인딩의 경우 바인드 API 호출에 응답하여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정보를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 변수 VCAP 서비스 안에 이러한 자격 증명을 저장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크레덴셜스 필드 목록에서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추가 필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제공되는 필드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필드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JDBC URI라든가 연결된 문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어도 URI 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팩 및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엔 URI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VCAP 서비스에 저장되는 예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서비스 인스턴스에 바인딩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를 스트리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에 바인딩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는 해당 인스턴스로 스트리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중에 로그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로그 수집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등록을 할 때에는 서비스 인스턴스에 바인딩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로그가 해당 인스턴스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리스폰스 가이드고요. 그리고 자바의 구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서비스별 바인드 API 개발 명세가 나오는데요. 먼저 바인드할 서비스 인스턴스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바인드할 정보를 생성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바인드 정보는 랜덤하게 생성하고 베이스64 인코딩을 해서 리스폰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MySQL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Create User Identify by Password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생성하고 그리고 프로비전 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게 권한해주고 플랜에 해당하는 커넥션 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ant all provisions on database to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고 이제 맥시멈 커넥션을 주게 되어서 커넥션 수를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에 권한 테이블을 재배치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리드 DB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를 생성하고 자신이 만든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바인드 서비스입니다. 언바인드 API는 바인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브로커에서는 구현할 필요가 없고요. 브로커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부터 언바인드 요청을 받으면 바인드에서 만든 모든 자원을 삭제합니다. 삭제되면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청에 대한 정보이고요. 응답에 대한 요청입니다. 자바에서 만든 예제이고요. 개발 명세를 보시면 언바인드할 바인드 인스턴스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바인드된 정보를 삭제하고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MySQL의 경우 언바인드할 사용자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고 생성된 사용자를 삭제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 권한 테이블을 재배치하는 걸로 언바인드 API를 구현하고 있고요. 큐버리드DB의 경우 바인드 시 생성한 사용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언바인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브로커 등록 및 활성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MySQL 서비스 브로커 등록을 통해서 예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서비스 팩 배포가 완료되었으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팩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MySQL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브로커 등록 시 파스타에서 서비스 브로커로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서비스 브로커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컨트롤러 쪽에서 브로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F 명령을 통해서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을 해주셔야 클라우드 파운더리 쪽에서 해당 서비스 브로커를 인지하고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 계정으로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리자 계정으로 해당 브로커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CF 명령어를 보시면 CF 서비스 브로커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브로커에 대한 정보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URL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F create 서비스 브로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하는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팩 이름이나 서비스 팩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하는 예제고요. 보시면 MySQL 서비스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는 어드민, 비밀번호는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이름으로 비밀번호로 해당 정보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브로커는 RESTful API를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URI도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CF 서비스 브로커스를 다시 입력을 해보시면 새로운 브로커가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액세스라는 명령어를 써보시면 이제 등록하신 서비스 브로커들의 사용 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브로커는 처음에 저희가 크리에이트 서비스 브로커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액세스가 다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enable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enable 서비스 액세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 조건을 허용하고요. 그러신 뒤에 서비스 액세스라는 명령어로 확인을 하시면 성공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하게끔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셔야 CF 마켓플레이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서비스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보여지게 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비스 브로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뒤에 빌드팩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